뭐 기본적인 그 사이징 잠깐 얘기를 뭐 하준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거 이어가지고 사이징 부분 좀 얘기를 좀 더 들으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화공 쪽을 전공 안 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럼 플랜트 쪽 저는 저희 연구원에 조그마한 파일럿 플랜트를 제가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짓고 실험하고 이런 걸 좀 해봤어요. 근데 처음 딱 보려니까 이게 뭔가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할까?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도대체 PD에서 사이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PD에서. PD에서 왜 사이징에 관련된 뭔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이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PD라는 게, 뭐 이런 다큐멘트가 우리가 PD라고 했다. 이제 뭐, 대충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PFD 꾸미고, PNID 꾸미고, 뭐, 다, 이렇게 뭐, 사이징 해야 되고. 근데, 왜 PD에서 사이징 인포메이션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도대체 사이즈라는 게 뭔가? 한번, 이거, 예를 들면 사이즈라는 말 대신에 레이팅이라는 말 써요, 레이팅. 사실, 프렌트 쪽에서. 사이즈라는 말도 쓰고, 레이팅이라는 말도 쓰고. 뭔가 이제 크기를 정한다 이거지. 압축기면 압축기 A급, B급, C급 하듯이. 사이징, 레이팅이라는 게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이 PD에서 이 사이징 인포메이션이 왜 필요한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사이징 정보하고 PFD, PNID 꾸미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텐데, 우리가 PNID 꾸미고 PFD 꾸미려면 뭔가 그런 정보가 있어야지 꾸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연관이 되는가. 피드한 그런 정보하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사이징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사이징 할 건가. 그죠? 사이징이 진짜 필요하다. 이거 이제 사이징 안 하면 피드 설계 안 했네? 그런 말 들으면 사이징 열심히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징 만약에 하겠다면은, 주로 그럼 뭘 사이징 할 거냐. 그래서 히트 익스체인저, 컴프레서, 칼럼, 밸브 어쩌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러면 사이징이 필요하다, 사이징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저거를 정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 지난 강의 시간에 어렴풋하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번 강의를 좀 하면은, 이제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로서 피드라는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뭐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런 사이징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 좀 아이디어가 좀 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숱하게 본 거고, 어쨌든 뭐, 사이징에 대한 거라면은 뭐, 3번이 우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 4번도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 익힌모드 스펙, 7번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 8번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PFD를 딱 꾸미면은, 거기에 사이징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PFD를 딱 꾸미면은. 그러니까 사이징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기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아니면 열구함기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뭐 가장 쉬운 뭐 예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꾸미면은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꾸미잖아요. 그죠? 뭐 플루 레이트는 얼마네, 온도 압력은 얼마네. 그 중에서 또 뭐 컨덴서가 있으면 컨덴서에 들어가는 용량은 얼마네.
거기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이제 기본적인 용량 정보만 들어가는 거죠. 용량 정보. 근데 문제는, 그 용량 정보만 들어가지 그게 어떤 타입의 압축기인지, 어떤 타입의 열교환기인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PFD는. 그죠? 네? 만약에, 우리 그 공정상에 압력이 되게 높은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압력이 높은 열교환기를 커버할 수 있는 열교환기가 우리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열교환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쉐란 튜브도 있고, 뭐, 아주 간단한 열교환기도 시작해갖고, 뭐, 플레이트 타입 이런 열교환기도 있고, 플레이트 핀 타입의 열교환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온도 조건이나 압력 조건에 따라서 쓰는 열교환기가 틀린 거예요, 이게. 클래스가 이게, 저희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 아, 요 열교환기는 이런 타입의 열교환기가 뭐 적당할 것 같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압축기도 마찬가지예요, 압축기도. 압축기 용량은 PFD에 꾸밀 수가 있는데 몇 마리짜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산 막 하면은. 압력을 예를 들어서 뭐 1바에서 뭐 15바까지 올리려면은 뭐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타입의 압축기를 올 건지. 그러니까 압축이 필요하다는 건 PFD에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압축기를 우리가 2단으로 할 건지 3단으로 할 건지 4단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왕복등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센트리퓨갈 타입으로 할 건지 그것도 압축기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우리가 지식이 좀 있어야만이 좀 더 현실적인 PFD를 꾸밀 수가 있고 PNI를 꾸밀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전 막 설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1번에 대한 1번, 2번에 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물론 압축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좀 나온다만 저희가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죠?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컨트롤 볼륨 잡아가지고 뭔가 매스가 들어오고 매스가 나가고 중간에서 뭔가 매스가 쌓이고 매스가 또 일부 뭐 케미칼 리액션이 있으면 뭐 매스가 좀 변하기도 할 거고 그죠? 이 매스 밸런스 부분을 계산을 하면은 뭐 압축기 유량이라든지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열교환 면적이라든지 그런 피지컬한 디멘전 개념이 좀 나올 것 같아. PFD에서 그러게 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보면은 압축기 마력이라든지 열교환 히트 로드라든지 그 히트 카패시티라고 할까? 열교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개념에 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나 카이네틱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프렌트에서 무시를 합니다. 포텐셜하고 카이네틱. 근데 이것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자체가 엄청,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 칼럼 디자인을 별도로 하려면은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압력에다가 그 수두만큼 또 그만큼 하중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만큼 베셀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PFD 단계에서는 뭐 포텐셜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널 에너지는 요거는 온도하고 영향이 있는 놈이고 인터널 에너지는 그죠? 온도가 예를 들어서 압축을 하면은 당연히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 얘기를 하나 좀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설계를 하는데 가장 난감했던 거는 이게 이쪽 플랜트 프로세스 쪽에서는 몰 개념이 나온다. 몰 개념이 이렇게. 몰 개념에도 많이 익숙하세요? 여기는 좀 익숙하겠네. 우리 아마 근데 다른 분들은 몰 개념이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쪽에 피드 설계 쪽에서는 몰 개념이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하이시스 화면인데 이게 보면은
몰 매스라는 말이 몰 플로 레이트. 물론 이거 약간 변환시켜갖고 매스 플로 레이트. 우리는 흔히 이제 매스 플로 레이트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몰 플로 레이트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야 분명히. 그죠? 어때요? 나는 그래요, 나는 화공을 전공 안 한 사람으로서 몰 플로 레이트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이쪽에 피드 설계에서는 몰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연력학적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몰라 엔트로피, 매스 엔트로피 다 개념이 다 따로따로 이런 값을 다 줘요. 근데 문제는, 야, 이 사람들 이런 값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값들을. 뭔가 패키지 안에 뭔가 이제 나름대로 로직이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이런 값들을 산출내진 않았을 거라고. 이런 값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언뜻 보기에, 요거는 100% 이건 베이퍼네, 이건. 베이퍼 프랙션은 1이니까. 그죠? 템퍼처는 0도고, 압력은 1바. 몰 플로레이트는 1인데, 매스 플로레이트 16.04. 요 놈하고 요 놈 차이가 뭐예요? 요 놈하고 밑에 놈하고. 몰라 덴시티라는 거 아세요? 몰큘러 덴시티. 몰큘러 웨이트. 이쪽 용어로는 그런 용어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맞아? 이산화탄소 요 C는 우리가 분자량이 1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거 얼마입니까? 16.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얘가 둘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4. 요 44라는 놈이 몰큘러 웨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44라는 놈이.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는 이놈으로 생김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이놈으로 생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요새는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강의실에서 이런 정보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난 의미가 없다고 봐잖아,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찾으면 다 있는 걸. 그런 거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해봐 뭐해. 내가 틀릴 수 있는 걸.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정설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의미를 파악할 거냐. 그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몰의 데피니션을 구글로 막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 우리가 노력만, 시간만 좀 더 들이면은 그 의미는 우리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거든,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공정설계를 하면서 가장 좀, 난감했던 부분들이, 물론 옛날에 이제 다 배웠겠지만, 몰에 대한 개념이 저도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좀 한참 보다 보니까, 몰 개념 이런 거구나. 더군다나 몰 개념이 또 저게 이제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 공정설계, 이쪽 가스 플랜트, 뭐 LNG, FPS 어쩌고 뭐 이런 부분에는 그 단일 컴포넌트가 흐르는 그 프로세스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가 섞여서 흐릅니다, 이게. 몇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물, H2O, 물을 끓이면은 이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이상은 이게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변한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가지 컴포넌트 섞였을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현상들이.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제가 가져왔을 겁니다, 이게. 그죠? 요 피드가 있으면은 요 안에서 이제 이게 윗부분은 기체로 빠져나가고 밑에 부분은 리퀴드로 빠져나갈 텐데 이게 이제 기체하고 액체하고 평행 상태를 이룰 거라고 저놈이. 베이퍼, 리퀴드, 이퀄리브리엄. 그죠? 근데 만약에 피드가 단일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다면은 대충 우리가 뭔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손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단일 물질이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테이블 찾아가서 하면은. 근데 두 가지,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에탄, 프로판 뭐 이런 게 섞여 있다. 메탄. 실제 가스 쪽에서는 뭐 로가스에는 그런 게 엄청 엄청 많은 가스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섞여서 이제 이렇게 플루레트를 형성을 하고 뭔가 그 에너지 이퀘이션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위에 있는 성분들은 도대체 어떤 성분이 흘러가고 밑에 있는 성분들은 어떤 성분이 흘러가는지 물론 하이시스 너무 딱 계산을 해줍니다. 얘들은 나름대로 뭐 로직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손으로? 예? 예. 손으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세퍼레이터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칼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칼럼이라는 게 분리공정이니까. 같은 액체에서 액체끼리 뭐 분리를 한다든지, 기체에서 기체끼리 뭐 성분 분리를 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거는 밑에는 무거운 놈, 위에는 가벼운 놈.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이런 공정인데, 요 칼럼을, 요 프레시 드럼을 좀 더 발전시킨 게 요거라고 본다면, 여기 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보일러 같은 거 열을 히팅을 좀 주고, 위에는 거꾸로 컨덴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퀄리티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조절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요 뒷부분에, 요게 이제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압축기를 놨다. 여기다가, 이 바운더리 부분에. 그러면 이 압축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에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압축기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에 열교환기를 하나 놨다. 뭐 이것처럼 컨덴서를 하나 놨다. 이렇게 플랜트 아이템을 이렇게 가만보면은 이런 식의 뭐 압축기, 밸브, 이런 드럼, 뭐 열교환기 이런 부분에 다 연결돼서 집합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중간중간 이제 사이징 정보가 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이런 밸브 사이징도 있습니다, 밸브. 밸브 사이징은 CV라는 그런 코에피션트, 밸브 코에피션트라는 CV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드럼만 해도 그래, 드럼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PFD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사이징의 정보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게, 100% 나갔으면 100%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PNR들을 꾸미게 해갖고, 만약에 동적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면은, 사이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플래시 드럼이, 사이즈가 뭐 엄청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동적 특성이 틀릴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플래시 드럼도 이렇게 뭐 어떤 놈은 같은 볼륨이라도 이렇게 높이가 굉장히 길은 놈이 있는 반면에 같은 볼륨이라도 높이는 작지만 넓이가 굉장히 길은 놈이 있고 유놈하고는 동적 특성이 틀릴 거라고 당연히. 그죠? 시스템 리스폰스가 분명히 틀릴 거라고 저놈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저놈에 대한 동적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만약에 압축기를 놨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압을 일정 부분 이렇게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압축기 특성을 알아야지 저놈에 대한 우리가 동적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이 항공 이렇게 뭐 공부했다고 하셨나? 항공 공부했다고 하셨나? 그리고 저는 이쪽에 제가 이제 처음에 피드 설계를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또 되게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자꾸 제가 기계공학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기계공학에서는 전부 다 플루이드만 들어요. 그러니까 액체만, 리퀴드만 대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그 가스 부분은 책 맨 뒷부분. 그래서 조금 나올 뿐이지, 대부분이 플루이드만 다룰 때, 우리 플루이드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근데 이쪽에 우리 LNG, FP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가스예요, 가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름이 1페이지가 아니에요. 2페이지가 되는 2페이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까? 이 중간에 이게 상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단일 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정에 따라 가지고 싱글 페이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액체일 때하고 기체일 때하고 밸브 사이징이 틀릴 거라고, 분명히. 그죠? 만약에 액체, 기체가 같이 들어왔다. 그럼 저 밸브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압축기. 압축이라는 게 뭐, 이제, 여기서, 해갖고, 이제, 압을 높여가지고 보내는 건데, 압축기에 만약에, 압축기에 들어가는 인풋 스트림에, 리퀴드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퀴드가 들어가면은. 잘 알겠네. 큰일 나죠? 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리퀴드가 들어가면은, 리퀴드는 갑자기 팽창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아주 읽으면, 조그만 액정이라도 그게 팽창을 하니까. 여기 압이 높으면은 당연히, 베이퍼 프레저가 엄청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액체가 순간적으로 기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압이 엄청 올라가니까 압축기에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 이 부분 들어가는 스트림에서는 이 안에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상이. 여기서는 리퀴드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리퀴드가 못 들어가게끔 우리가 제어가 필요한 거야, 저희가. 그런 거라든지, 아니, 거꾸로 펌프. 요거 말고 펌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펌프. 펌프는, 얘는 요 반대로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스가 들어가면 어떤 선생님이 가스가 들어가면은, 베이퍼가 들어가면, 펌프에. 우리가 잘 아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캐비테이션. 당연히 이놈도 요 안에 리퀴드가 들어가면 안 되는 되기 때문에 리퀴드가 안 들어가게끔 제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온도 압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몰라, 이게 설명이 좋다지 모르겠네. 압력하고, 엔탈피. 압력과 엔탈피 곡선, 우리 이렇게, 이런 곡선 다 알죠? 우리가 물에서는 되게 익숙한 곡선이잖아, 이놈이야. 이쪽은 100% 리퀴드고, 여기서는 2페이지고, 여기서는 100% 베이퍼고. 그죠? 이쪽 라인을 따라가지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저희가요. 그걸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저기 혼합물이면은, 저놈이 도대체 저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매스 레이트를 가지고는 저놈이 얼마큼 흐르는지 우리가 감을 잡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말해서 기체인 경우는 볼륨 플로 레이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볼륨 플로 레이트가. 매스 레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리퀴드가 흘러가면은 볼륨 플로 레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스 레이트가 중요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용어가 저도 여기 이제 하이스를 이렇게 나중에 뭐 하시면 들어보면은 프로퍼티가 한 30가지가 넘어요, 프로퍼티가. 뭔 프로퍼티를 이렇게 많이 주는지. 뭐 온갖 종류의 프로퍼티가 다 있어, 그 안에. 어떤 스트림 하나에 뭐 엔탈피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아마 그 이제 좀 제너럴라이즈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놓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제 베이퍼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볼륨 플로 레이트, 아니면 저런 그래서 이제 중간 개념으로 이렇게 몰라 플로 레이트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쪽 공정 설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는, 몰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몰큘러 웨이트, 몰 매스 어쩌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 좋은 것 같고, 요 그림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흔히 나오는 부분인데, 각각의 종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런 가스가 이렇게 섞여서 하나로 흘러갔다. 요거는, F1은, 스트림 N에 대한, 스트림 1에 대한, 뭐, 플로 레이트. 요 F2는 스트림 2에 대한 플로 레이트. 뭐, 이런 개념이고. 요 XNM은, 이제, 그거에 대한, concentration, 컴포넌트에 대한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을 뭐라고 하나? 농도? 그래, 농도라고 하면 좋겠다. 농도 개념일 텐데, 요 각각의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에 대한 식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맞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네. 여기 이제 피드가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각각의 농도가 있을 거라고. A 스트림, B 스트림, C 스트림 해가지고. A 스트림 농도가 얼마, B 스트림 농도가 얼마, C 스트림 농도가 얼마. 근데 요 안에, 프레시 드럼 안에 온도 압력에 따라가지고 요 베이퍼로 나가는 농도가 틀릴 거라고, 이게. 어떤 놈은 기어가 빨리 되고, 어떤 놈은 기어가 좀 늦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요 리퀴드로 나가는 놈의 컨센트레이트 농도하고, 요 베이퍼로 나가는 컨센트레이트 농도가 틀릴 거라고, 이게.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걸 한번, 나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의 칼럼에 대한 거는, 칼럼 다니면서 해갖고 이것도 뭐 보니까 뭐 엄청 화공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많이 공부한 분야도 많이 제가 이 분야는 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요걸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페이지, 그러니까 상이 이게 단일 싱글 페이지가 아니다. 그런 컨셉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또 하나는 컴포넌트가 단일 컴포넌트가 아니다. 항상 여러 컴포넌트인데 여러 컴포넌트들의 저는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보는 게 좋다. 거기에 이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믹스드 가스를 다루는 두 개의 법칙. 하나는 보일스로, 하나는 달튼스로. PV 있고 NRT. 이건 아주 아이디어한 가스인 경우에 우리 많이 배웠죠. PV나 NRT. 근데 이놈이 이제 아이디어한 케이스만 맞지, 실 케이스, 리얼한 케이스는 잘 안 맞죠, 이게. 그래서 PV 있고, MRT, NMRT, 이게 이제, 이게 관련된 논문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사실. 조그만, 이렇게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저게 이제, 온도가 아주 고온일 때, 온도가 아주 낮을 때, 압력이 아주 높을 때, 압력이 아주 낮을 때, 그때 적합한 방정식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게. 잘 맞는 방정식들이. 그래야지 시뮬레이션 할 때 아니면 저희가 PFD 꾸밀 때 그런 식들을 적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런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인 경우죠. 피부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이소말 그런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T가 일정하니까 PV는 콘스턴트하다. 요 이제 N이라는 거는 몰 넘버고 R은 가스 콘스턴트. 가스 콘스턴트는 딱 정해져 있죠. 얼마야? 나 기억을 못하는데. 8점 얼마야?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는 모양이야.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니버설 가스 콘스턴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요식은 이제 우리가 압축기 용량 산정할 때 그때도 이제 요식이 나옵니다.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요거처럼 달튼스로 해가지고 전체 압력은 여러 가지 가스가 섞여 있을 때 전체 압력은 분압의 합과 같다. 이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처럼 이거 가스가 종류가 세 가지 섞여 있다. 이 안에 압력은 얼마냐? 각각의 컴포넌트 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압. 그 분압이 합과 같다 이거지. 이 통의 압력은. 이런 알고리즘이 하이시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 분압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몰 프랙션, 컴포넌트에 대한 몰 프랙션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전체 압력은 몰 프랙션으로. 그래서 몰 프랙션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몰 프랙션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PFD를 보면 몰 프랙션을 항상 거기다 명시를 몇 프로 몰 프랙션 몇 프로 항상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싱글 컴포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다. 뭐 그 안에 프로판 들어있고, 뭐 에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믹스드 가스입니다. 믹스드 가스인 경우에 압력과 볼륨의 비헤이버가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메탄이 33%, 에탄이 33%, 프로판이 34%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가스가 있다. 그 압력이 약 41.3바, 600파운드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달턴스로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뭐 파샬 프레저가 얼마다, 프로판이 34% 있으니까 이게 뭐 가장 무거운 놈이 되고 요 두 번째 얼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앞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 분압을 이렇게 다 분압을 계산합니다. 분압이 있으면은 이 통 안에 아까 보여주는 통 안에 이 통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 프로판, 에탄, 프로판, 뭐 메탄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본다면은 메탄의 몇 프로가 리퀴드로 가고 메탄의 몇 프로가 베이퍼로 갈 거다. 프로판의 몇 프로가 리퀴드로 가고 프로판의 몇 프로가 위로 올라갈 거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참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대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이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앞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승 교수님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사이징에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가져온 자료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는 뭐 컴프레서 있고 익스펜션 시키고 이쪽에 열교환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냉동 사이클인 거죠. 그죠? 우리가 전형적인 냉동 사이클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사이징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에 컴프레서 사이징이 필요할 테고 이쪽에 열교환기 사이징이 필요할 테고, 열교환기 사이징을 컴프레서하고 열교환기 사이징을 하려면은 이건 물론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입니다만 요 매스 레이트를 가지고 쿨링 로드는
뭐 매스 레이트하고 이쪽에 있는 엔탈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놈에 대해서 이제 만든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M out, H out. 그러니까 나가는 놈에서 들어오는 놈을 빼면은 그게 쿨링 로드가 될 거다. 이쪽 쿨링 로드가 요 열교환기를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연료각 제2법칙을 적용하면. 그죠? 그러면은 단위 매스당 쿨링 로드를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 쿨링 로드는 Q는 뭐 UA 델타 T. UA 델타 T는 저거는 그 열교환기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요 U라는 거는 굉장히 유니버설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고, 요 A는 에어리어. 델타 T는 로가리즘믹 뭐 템퍼처 디퍼런스 그런 거 많이 안 배웠어요? 배웠을 것 같아. 기획과에서. 그지? 그런 건데, 우선 이제 요 U라는 놈은 플로 레이트 및 매질이 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뭐 비스코스티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에 그런 함수입니다. U는. 요 A는 이 면적 열교환기, 그러니까 두 개의 매질이 서로 열교하는 면적을 나타내는 건데, 요 A가 열교환기 설계할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A를. 그래서 만약에 이 히팅 로드를 크게 하려면은 이 A를 어떻게 크게 해주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쉘 앤 튜브에 대한 뭐 플레이트 타입, 플레이트 핀 타입, 플레이트 요거 애칭하는 건데, 이거는 요거에 대한 채널 사이즈, 채널 사이즈가 뭔지 아시죠? 열교환하는 그 채널의 그런 사이즈, 채널과 채널 사이 사이즈.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게 열교환하는 면적입니다. 열교환 면적. 요 밑으로 갈수록 열교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 채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은 맨 끝에 뒤에 있는 놈이 열교환을 그만큼 많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 열교환 면적이 가장 크니까. 다시 말해서 채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열교환 면적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더군다나 이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쪽에 압력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압력 범위를. 압력 범위하고 온도 범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FD에서 대충 이제 이게 어느 온도, 어느 압력에서 작동하는 열교환기다.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잖아, 저희가. 그리고 이놈의 열교환 용량이 대충 얼마 필요하다. 근데 어떤 타입의 열교환기 쓸 거냐. 그런 걸 보려면 이제 이런 걸 참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참조를 하고, 요거보다 좀 디테일 이퀴먼트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그 이퀴먼트 디자인 특성에 따라가지고 동적 특성 틀릴 테고.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PFD를 좀 더 지나고 PNID를 뭔가 만들 때, PNID는 제어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컨트롤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 바로 전에는 반드시 기체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제어 개념이야, 제어. 그죠? 그리고 펌프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액체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그 안에 밸브를 단다든지 거기에 너가웃 드럼이라고 할까? 그런 드럼, 탱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반드시 액체만 지나가게끔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요게, 굳이 요게 이런 식의 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요 위에 지나가는 놈은 반드시, 이게 뭔가 이제, 뭐가 이렇게, 피드가 들어온다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는 반드시 이런 기체만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레벨을 일정하게, 레벨이 요 들어가는 놈의, 요 밑으로만 유지를 해주면은, 반드시 기체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레벨이 요 위로 못 올라오게끔 뭔가 제어 개념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디에 센서를 달아야 될 건지 뭘 제어를 할 건지 하려면은 구체적인 이런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익힌먼트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사실은 저런 열광기도 이제 다이내믹 특성을 보려면 그 안에 뭐 쉘 앤 튜브 같은 경우 튜브를 몇 가닥을 쓸 거냐, 그 안에 쉘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 그런 디테일한 정보가 있어야지 동적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그 안에 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뭐 나오는 리스폰스가 당연히 틀릴 테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PFD는 굉장히 러프한 사이징이라고 본다면은 PNID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사이징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사이징 정보가. 사이징이라는 걸 개념을 좀 더 확대를 시키면은 뭐 그런 익히먼트 종류 및 익히먼트 특성까지 우리가 다 포함을 시킨다면은. 네? 그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대충 이제 이 정도 히트 카패시티가 필요한 열광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COP라는 거 아마 이쪽에 화공하시는 분들은 잘 이게 익숙지 않은 용어일 거예요, 아마. 근데 기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용어일 것 같고, 그지? 코에피셔트 오브 퍼포먼스 해가지고 그 W는 컴프레스가 들어가는 일, Q는 쿨링 로드. 근데 이게 아이디어란 케이스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에 의해 가지고. 단지 온도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든 걸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로 이렇게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나왔던 식이고, 아까 다 나왔던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경우는 보통 뭐 메탄, 에탄, 프로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대부분 메탄이 뭐 80%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메탄이 100%다. 메탄이. 더군다나 25도씨 48로 메탄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메탄을 100% 리퀴드 만드는 거다. 이 중간에 그럼 열관장이 대체 열을 얼만큼 빼자 저게 리퀴드 할 거냐.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이런 쿨링로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압축기가 뭔가 워크를 해줘야 되는데, 압축기 인풋을 줘야 되는데, 압축기 일이 대체 얼마나 필요할 거냐. 우리가 요걸 좀 더 개념을 좀 발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LNG FPS 위에 올라간다. 응? 그래서 가스를 처치를 해가지고 이놈을 액화시키기 위해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EMTPA 뭐 1년에 뭐 2밀리언 톤 엄청 큰 건데 이런 걸 갖기 위해 가지고 이 열구안기 사이징은 대충 얼마나 필요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 쿨링로드를 계산해봐라. 이 쿨링로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압축기 대충 몇 마일대가 필요할 거냐. 물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이언 케이스로 가정을 막 해가지고 손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컴퓨터로 계산해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차이는 많이 안 나요. 10% 이내? 오차 범위가? 신기하죠? 응? 요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배운 연력학적인 지식 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 줬다. 엔탈피하고 엔트로피하고 값들을 이거 기본값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걸 설계할 수가 있겠죠. 이놈을, 이 앞에 놈을 가장 기본적인 뭐 압축기 사이즈 알고 열구안기 사이즈 알면은 이런 뭐 리퀴팩션 가장 중요한 게 열광기 압축기지 뭐. 열광기 압축기만 저희가 대충 알면은 저희가 사이징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놈을 좀 더 뭐 풀어쓴 게 이제 이런 놈이죠. 이제 피드가 들어가서 이놈이 이제 리퀴파이어인데 여기서 압축기가 뭔가 밖에서 일을 해주고 이놈이 컨덴서를 통해서 열을 밖으로 뽑아내주고 내부에 있는 그 피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압축기가 막 일을 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거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광기 사이징이 얼마냐, 압축기 사이즈가 얼마냐.
그리고 계산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서 매스 레이트 알고 있고, 엔탈피 알고 있고, 그래서 쿨링 로드가 얼마가 필요하다. 연력학 제일 보존 법칙. 그죠? 요식 가지고. 그래서 대충 보니까 킬로그램당 약간 830.2kJ를 뺐으면은 저놈의 에코가 되더라. 그러면은 요걸 알면은 저희가 거꾸로 이 식에서 물론 이제 그 열구하는 이게 이제 열구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막 열구연기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NG 가스가 들어가고 이쪽에 열구연기가 뭐 이렇게 막 한겹 돼가지고 이쪽에 LNG가 나온다고 칩시다. LNG가 이쪽에서 요 안에 온도 구배가 일정하게 있을 거야. 뭐 온도 구배가 그죠? 뭐 처음에는 좀 덜 차웠다가 요 맨 마지막에 엄청 온도가 마이너스 뭐 이 시기에 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150까지 내려가는 거잖아. 윗부분에서는 25도씨에서 마이너스 150도까지 온도 구배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계산을 좀 쉽게 해가지고 평균 온도, 중간 온도, 이 중간 온도에서 그 아이소서멀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아이디어널 케이스를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U값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U값하고 델타 T를 U라는 놈도 온도에 대한 펑션일까요, 저놈이? 그죠? U값하고 델타 T를 중간값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대충. 그래서 델타 T는 뭐 82.5K에서 이 절대 온도니까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열관이 일어난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충 에어리어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2밀리언 톤이니까 우리가 아마 요거는 우리가 1kg 그러니까 1kg를 EMTPA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면은 대충 열관 면적이 12,900 이게 얼마야? 12,928m 되고 12,928m 제곱이니까 저게 아마 이런 걸로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열광기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열광기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쉐런트로 갖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보통은 요 세 번째 걸 씁니다. 플레이트 핀 타입. 왜냐면 요 놈은 만약에 진짜 만들려면 이놈은 부피가 엄청 커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배위의 면적이 되게 협소한데 부피가 엄청 커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대부분 가스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한 뭐 60바, 70바 이렇게 됩니다. 80바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보통 이게 한 뭐 90바 정도 레인지에서 작동을 하니까 더군다나 온도 범위가 크리오제닉 온도에서 65도 이 정도 온도 범위니까 요거는 보통 마이너스 25도, 35도 이 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이런 압축기는. 그러니까 요놈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프레티 핀 타입 열구안기를 쓰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열구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압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저 이퀴먼트를. 굳이 뭐 저렇게 프레티 핀 타입이라는 열구안기를 선택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저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온도에서 열구안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 COP는 아이디얼 케이스를 가정을 했으니까 온도만 알면은 COP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아이디얼 케이스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COP는 단순한 온도의 함수다. 요 T는 열구안이 일어나는 온도, 요 T0는 레퍼런스 온도. 그러니까 거꾸로 거기서 COP를 계산할 수가 있으면은 이 COP를 값 가지고 컴프레서를 몇 마일짜리가 필요하다. 이거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보시죠. 한번.
우리 숙제인데, 우리가 CO2에 요새 뭐 CCS 뭐 10 어쩌고 해갖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CCS 플랜트. 시간당 1000km 정도 CO2 리퀴팩션 시스템을 만든다. 설계를 한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약간 45바, 25도씨. 그러니까 시간당 1000km짜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엔탈피에 대한 값, 뭐 엔트로피에 대한 값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 모클러 웨이트는 CO2 같은 경우는 42.0 아까 요 계산한 거 8.001. 요거는 이제 왜 있냐면은 요게 단위가 킬로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요게 필요한 연료광기 사이즈라든지 컴프레스 사이즈 한번 뭐 내내 패러럴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 비슷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시간당 요건 매스 플로 레이트니까 이놈을 몰큘러 웨이트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이놈에 대한 아까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하고 전력학 제2 법칙하고 전력학 제3 법칙 엔트로피 관련된 법칙 그거 적용하면은 뭔가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가스다 보니까 그 압축기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여요. 압축기가. 그 LNG FPSO 위에는 컴프레션 스테이션이라고 해갖고 아예 별도로 이렇게 컴프레션 모듈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이내믹 모델링을 하려면은 압축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심장처럼 압축기가 전체 시스템에도 이게 동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힘을. 열병이는 딱 그냥 고정시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압축기는 뭔가 힘을 막 줘야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기 특성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제대로 이게 모델링이 돼야만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가 제일 비쌉니다. 압축기가 저게 보통 한 뭐 몇십억씩 이렇게 합니다. 압축기가. 그리고 압축기가, 그리고 또 저놈이 압력이 높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 잘못하면 뭐 저게 아까 말씀드린 뭐 서지, 압축기의 가장 대표적인 트러블이 서지. 그 압축기 입구 부분에 뭔가 리버스 흐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 서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압축기는 압축기 운전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 플랜트에서는. 의외로.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굉장히 많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기는 가장 간단한 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앞에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다 지워지고, 요거만 남는 거죠, 요거만. 워크는 PV, DV다. 근데 문제는 요놈이 이제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니까. 뭐 아이디얼 가스는 그러면 PV 콘스턴트 우리가 아까 앞부분 배웠죠. 그죠? PV는 NRT. 이런 경우는 워크는 의외로 이렇게 뭐 간단하죠. 몰큘러 웨이트하고 가스 콘스턴트, 유니버설 가스 콘스턴트하고 온도, 입구 온도, 그리고 압축비. 요거만 알면은 대충 압축기 워크가 얼마나 필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폴리트로피인 케이스, 다시 PV에는 콘스턴트하다. 보통은 이걸로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뭐, 아이디얼 케이스는 거의 안 맞으니까. 폴리트로피 케이스로. 요 경우는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요 식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방정식을 막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Z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Z. Z는 compressibility constant. 그리고 혹시 항공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구만. 이런 거 아시나? compressibility? 기억이 안 나? 네. 기억이 안 나면, 저게 이제, 저것도 이제 뭐,
요 가스,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가스 에버리지 컴프레시빌리티 그런, 이거는 요식은 웬만한, 뭐, 압축계 관련된 서적 뒤져보면 다 나오는 식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우리 레퍼런스 북 있죠? 가스, 뭐, 들어가는 책 이름이 뭐더라고요? 요거, Fundamental of Natural Gas Processing. 요게도 챕터 4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림을 제가 따온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요 앞부분이 레시프로케이팅, 왕복동식. 요 뒷부분이 센트리퓨갈. 요 끝에 부분이 액츄얼 플로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왕복동식은 압축비는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특징이.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단순히 압축만 하는 거니까, 그냥. 근데 얘는 그 크랭크 로드 운동의 어떤 한계 때문에, 미케니컬한 그런 한계 때문에 플로레이트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플로레이트를 크게 하려면은 크랭크 사이즈가 엄청 볼륨이 커야 되겠죠. 그렇게 크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플로레이트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축비는 굉장히 커지는데, 반면에 센트리퓨가 원심식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량이 큰 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요 가운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압력을 높이고 싶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동 같은 경우는 가스관이죠, 가스관. PNG. 중동은 대부분 PNG로 갑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낼 때는. 한국은 거의 중동에서 우리가 관을 못 끌고 오니까 거의 LNG로 들어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만약에 중동에서 가스관을 심어갖고 오려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야. 그죠? 그래서 최근에 왜 러시아에서 뭐 가스관을 장군해, 안 장군해. 그 전부 다 PNG입니다, PNG. 파이핑 내추럴 가스. 거기서는 압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멀리 보내야 되니까. 중간중간 그 프레저 로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스가 맨 끝에 도달하는 곳에서 일정한 압력이 또 필요할 때고, 당연히.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저는 왕복동식 압축기를 많이 씁니다. 이거 압을 엄청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 LNG 리퀴팩션처럼 그런 경우는 용량이 뭐 아까 말씀드린 EMTP에 있고 뭐 OMTP에 있고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는 요거 갖고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요 센트리퓨갈 타입이 필요한 거죠. 센트리퓨갈 타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X축이 플로레이트입니다. 플로레이트 및 여기 디스차지 프레저. 이게.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볼륨 플로레이트하고 이피션시에 대한 이런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플로레이트 이피션시의 특성 곡선도 있고, 또 하나는 플로레이트하고 그 회전수, 그 압축기 회전수에 따른 그 압력, 그러니까 디스차지 프레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압력에 대한 특성 곡선. 그 특성 곡선들이 제대로 이게 모델링을 잘 해줘야지 나중에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뭐 센트리퓨갈 타입은 대충적인 그런 뭐 이피션시가 이렇다, 액츄얼 플로우는 이렇다. 근데 왕복동식은 거의 이피션시가 거의 일정합니다. 효율은 왕복동식이 제일 좋습니다. 효율은 왕복동식이. 효율 좋은 대신에 이제 용량을 크게 못하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하이시스 지금 일단 우리 뭐 학생들 그 로그인이 가능해요? 어때요? 이거?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하이시스의 우선 아주 쉬운 사용법을 하나 좀
그것도 강의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뭐, 가능하겠어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안에, 뭐, 우리가 뭐, 모델링하기 사실, 한 일주일만 아주 큰 의미는 모르지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숫자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숫자를 막 주거든, 얘가. 그냥 앞줄기 모델링 하면은, 앞줄기 헤드가 얼마나, 앞줄기도 헤드, 프레저 헤드를 따진다, 헤드. 펌프 헤드처럼. 그러니까 프레저 인크리즈. 그리고 앞줄기 마력. 이런 데이터를 막 준다.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구한 건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컴포넌트를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주면 끝에 이름이 섞여가지고 플루 레이트를 얼마나 준다 이런 데이터를 막 주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구했는지 저는 그런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공룡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은 아주 심플한 케이스에서 손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손으로. 앞줄기도 손으로 한번 마력수 계산해보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컴프레스, 캐릭터리스틱 커브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서 한번 점으로 이렇게 손 딱 찍어봐가지고, 그, 이피션시하고, 그, 카패시티를 가지고, 맨마르기, 앞줄기 후단에 나오는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출구 압력이 얼마다.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걸 하이시스하고 컴펌 한번 해보는 거지. 하이시스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 하이시스를 강의를 언제 시간을 잡아서 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심심할 때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좋은데. 그 사이트가 지금, 제가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안중근 주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한번? 파워포인트하고 동영상 강의 아주 앞부분을 그거 보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텀프렉트 드렸잖아요, 텀프렉트. 이제 우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텀프렉트 그 페이퍼? 어때요?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더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냥 더 많이 읽어봤습니다.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짧은 거.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나도 지금 생각해도 참 학생들이 대단했다고 생각해.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저 처음에는 못 만들 줄 알았어요, 그거. 한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나는. 더 놀라운 거는 그 프로젝트 결과가 그 당시 박창국 교수님이 원했던 이만큼의 한 절반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내가 과욕을 부렸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큼 큰 과욕을 부렸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난 중간에 난 다 포기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만들어내더라고, 또 그렇게. 야, 그거 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텀플레이트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다가 모듈을 좀 덧붙일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순수히 그냥 리키팩션만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칼럼을 아까 보여줬던 이런 칼럼을 하나 붙인다든지,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칼럼 모델은 제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피드 환경에 이게 안 맞을 거라고. 당연히 그걸 맞추는 작업이 한참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사실 이 모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좀만 배우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디자인 컨디션이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훨씬 어려운 문제,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분 제거 공정이라든지, 탈소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프랙셔네이션. 그 앞부분에 이제 로가스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프로판, 부탄, 온갖 잡단가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놈을 이제, 리퀴팩션으로 보내려면은, 프로판은 몇 프로 이하. 그러니까, 그 무거운 놈이 많으면은, 최종 LNG 퀄리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LPG로 따로 팝니다, 또. 가격도 비싸요, 또. 그러니까 이래서 돈 벌고, 저래서 돈 벌고.
그러니까 그 LPG 무거운 놈을 분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프랙셔네이션 공정. 그런 걸 붙여놔봐 재밌을 것 같고. 그러려면 앞에 이제 로켓 성분이 다 바뀌어야 되겠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보고서에는 아마, 그러니까 앞부분이 다 처리가 된 후공정만 줬을 거야, 저희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순수한 가스만. 그러니까 뭐 수분 몇 프로 이하 막 엄격하게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보고서를 좀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시면은 그 앞부분을 공정을 기함이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하고 앞부분을 이렇게 공정을 붙여보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서 제대로 이제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제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인자 영향 연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더라. 효율은 더 좋아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 뭘 다른 인자를 뭐 바꿨을 때 어떻게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뭐 우리가 스터디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고서를 좀 상당 부분 좀 공을 들여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하이시스 모델을 띄워놓고 우선 모델을 이렇게 찍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네. 그래야지 거기에는 온도 조건, 압력 조건, 컴포넌트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찍어봐야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고서만 단순히 봐갖고는 이건 뭐 검은 건 글씨고 뭐 하얀 건 정이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찍어보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은 가능한 빨리 좀 그걸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좀 부담은 좀 되겠지만 다른 건 부담이 안 되는데 시간을 맞추는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맞춰보죠. 지금 한번 이번 주에 뭐 시간 언제 너무 오래 하면 또 질리니까 너무 오래 하면 좀 질리니까 한두 시간 이렇게 뭐 시간 낼 수 있으면은 그래서 보고서를 이해하려면 가능한 빨리 어쨌든 뭐 패키지 부분을 좀 맞춰봐야지. 아까 낸 숙제도 한번 그 하이시스 써가지고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거 똑같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하이시스로 모델링 해보면은 대충 히트로드가 얼마나 필요하다. 내가 손으로 계산하는 거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응?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정영 교수님 강의 있으시죠? 예, 제가 언제가 시간? 제가 거꾸로 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밖에 안 될 거예요. 목요일밖에? 네. 목요일 오전 오후 언제? 다 진짜 수업 시간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 빼놓고? 저희 스케줄을 조정해서 네. 저는 다음에도 되거든요. 아니 오전 조교가 목요일에 그냥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네. 하시고 제가 다음에 목요일날 아예 수업 시간에 네. 따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요? 수업을 시간에 할 거면 여기서 그러면 되겠네. 여기다 딱 그 컴퓨터 갖고 와가지고 딱 켜가지고 노트북에 미리 설치를 하고 그냥 학생들이 하면서 하면 좋은데 실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다 깔려 있지. 깔려 있고? 안 깔았어. 나 안 깔았어. 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네, 라이센스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노트북만 있으면은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만 있으면은 네, 여기서 해도 되고. 네, 근데 반드시 실습을 해가면서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 설명만 들어가고는 말 그대로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밖에 안 돼. 보통 실습을 해가면서 배워야지 다른 실내에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깔는데? 그거 노트북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실을 갖고 오시면 깔아드릴게요. 뭐 가능하겠어요? 목요일날? 저도 그래서 목요일날 일정 시간 되면 저도 올게요. 네. 와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그래서
정 교수님, 학생들이 만든 모델을 일단 샘플 하나 릴리스를 시켜도 괜찮겠죠? 네. 작년에? 만든 그 릴리스 모델을 내가 우선 하나 줄 테니까, 그럼 그 모델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하나 실습을 하면 괜찮겠네. 그죠? 우선 처음에 이제 프로포트 패키지부터 해갖고, 처음에 거기서 기본적인 간단한 사용법하고, 보는 거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공정 복잡한 관계에서 그 중간 간부를 떼서.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이제 다 됐나? 지금 다들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수업이 없죠?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붙잡고 있으면 또 다시 싫어할 것 같고. 아니,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제가 2번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딴 교수님들은 2번씩 강의하시고, 저는 이제 서울서 오는 그런 조금 저한테 이제 편리를 받는다고 할까? 이렇게, 목금을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은 그냥 2번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으신데, 한 교수님은 강의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너희 시간표 어떻게?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 비고 오후에 2시 반부터 계속 2시 반부터 4시까지 하나 있고 뒤에는 없고. 저도 오전에 수업 없고 오후에 2시 반부터 4시까지 4시 하시려면 4시 그냥 이거 끝나고 뒤로 붙이는 거.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1시간 15분이니까 몇 시에 끝나면 되나? 2시간 6시 반. 6시 반에 끝나면 되겠네. 네? 조금 배는 고프겠다, 근데. 네? 가끔 내가 햄버거나 무슨 사주지 뭐. 작년에 재밌었어, 근데. 6시 반에 끝나니까 6시 반 끝나고 바로 또 가끔 저기 유 앞에 가서 생맥주를 한잔 하면 좋더라고. 그렇게 강의하는 게 사실 또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 또 다른 교수님들 중간중간 강의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우리 전체 스케줄에 나와 있거든요. 네. 스케줄에 보면은 언제 내가 화요일만 한다 이런 게.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는 내가 화요일만 하겠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응?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요일 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올 생각인데 저기 친구들이 저희 그 서울에서 게스트 컨퍼런스 게스트 컨퍼런스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 맞아. 화요일 날 참석을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사실 수업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했던 상황인데 나도 게스트 월요일 날 가려고 나도 화요일 날 수업 있어갖고 월요일 날 가려고 그러는데 게스트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다음 잔다고. 주에 혹시 가능하시면 목요일 날 그럴까?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합시다. 다음 주만 목요일 날 합시다. 나도 화요일 날 나도 게스트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응? 저 다음 주 목요일 뭐 있어? 다음 주 목요일만 응. 그 5시 반에 보충이 잡혀가지고 보충이 잡혀 있어 또?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수업에 보충이 잡혀있어. 뭐 수업 키워드 있는 스텝 갈 거야? 저 가서 가려고 끝나고 6시 반에 끝나면 어차피 5시 반에 끝나고 가는 거랑 6시 반에 끝나고 가는 거랑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서 아니, 그건 그렇게 하지. 그냥 그럼 그렇게 하지. 그냥 화요일 날 하셔도. 화요일 날 괜찮겠어요? 네. 아니면 제가 목요일 보충 시간을 옮겨보는 거기 수업이 듣는 사람이 없는 거. 5명 거의 5명이면 조교가 누구야? 한척이랑 근데 다 하면서 의견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원래 가능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냥
금요일이라고 어떤 분이 딴 날 쉬는 날이냐고 그래서 그날로 다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목요일날 내가 내가 올 테니까 목요일날 확정을 하지 뭐. 다음 주 일정을 그럼. 네네. 예. 그래 가능한 화요일날 이렇게 하되 뭐 여의치 않으면은 목요일날 하는 걸로 해. 그지? 네. 요것도 아까 숙제도 듀데이트는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숙제 냈죠? 네. 네, 주시. 제거 숙제를 주시는 게 되게. 네, 일단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수업은.